사형수 오이웅 50년의 절규. 1974년 4월 15일 오후 7시 경남 마산의 한 골목길. 평범한 하루가 저물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바로 이 시간 두 사람의 운명이 완전히 바뀌게 됩니다. 한 사람은 영영 세상을 떠나게 되고 또 한 사람은 50년간 지옥 같은 삶을 살게 되죠. 27세 오이웅은 그날 저녁 집에서 가족들과 함께 저녁밥을 먹고 있었습니다. 아내가 끓여준 된장찌개와 김치 그리고 보리밥이 전부였지만 가난해도 행복한 시간이었죠. 바로 그 시간 마산 중앙시장 근처 김씨 할머니의 작은 잡화점에서는 끔찍한 일이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누군가 가게 안으로 들어와 김씨 할머니를 흉기로 찔러 죽이고 금고를 털어간 것입니다. 다음날 아침 6시 오이웅은 평소처럼 일터로 향했습니다. 건설 현장에서 하루 품삯을 받는 일용직 노동자였거든요. 그런데 현장에 도착하자마자 경찰차 2대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오이웅이지? 따라와. 네? 왜요? 제가 뭘 잘못했나요? 가서 얘기하자. 오이웅은 영문도 모른 채 경찰서로 끌려갔습니다. 그는 생각했죠. 나는 아무 잘못한 게 없는데 곧 풀려날 거야. 하지만 이것이 그가 자유의 몸으로 보내는 마지막 하루가 될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마산경찰서 지하 취조실. 1970년대 경찰서 지하실이 어떤 곳인지 아시나요? 햇빛이 전혀 들지 않는 축축한 방에서 상상할 수 없는 일들이 벌어졌습니다. 이 자식아, 솔직히 말해. 어제 저녁에 뭐 했어? 집에서 가족들과 저녁 먹었습니다. 거짓말하지 마. 김씨 할머니 가게에 갔지? 아니에요. 저는 그 할머니가 누군지도 몰라요. 첫날은 그냥 말로만 신문했습니다. 하지만 오이웅이 계속 부인하자 본격적인 고문이 시작되었습니다. 전기 고문이 먼저 시작되었습니다. 손가락과 발가락에 전선을 연결하고 전기를 흘려보내는 거죠. 온몸이 경련을 일으키며 비명을 지르게 됩니다. 아, 정말 안 했어요. 진짜 안 했다고요? 그럼 뭘 했는지 말해봐. 물고문도 이어졌습니다. 코와 입을 수건으로 막고 물을 부어 숨을 쉴 수 없게 만드는 거죠. 죽을 것 같은 순간 물을 멈추고 다시 신문합니다. 이제 말할 거야, 안 할 거야? 정말 안 했어요. 제발. 가장 견디기 힘든 것은 잠을 재우지 않는 고문이었습니다. 며칠째 잠을 못 자게 하면 사람의 정신이 온전하지 못하게 되거든요. 환각이 보이고 판단력이 흐려집니다. 5일째 되던 날 오이웅은 거의 정신을 잃을 뻔했습니다. 형사들은 회유책으로 나왔습니다. 야 오이웅아, 너 이러다가 죽어. 그냥 한 번만 했다고 해. 그럼 살려줄게. 정말 안 했는데? 안 했어도 했다고 해. 어차피 증거는 다 있어. 너만 자백하면 끝이야. 그런데 여기서 이상한 점이 있습니다. 경찰이 증거는 다 있다고 했는데 정작 물적 증거는 하나도 없었거든요. 현장에서 오이웅의 지문도 혈흔도 머리카락도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그럼 왜 오이웅을 용의자로 지목했을까요? 사실 별다른 이유가 없었습니다. 그냥 전과자 명단에서 무작위로 뽑은 거였죠. 오이웅은 젊은 시절 주먹 다짐으로 몇 번 경찰서에 끌려간 적이 있었거든요. 고문 10일째. 오이웅은 더 이상 버틸 수 없었습니다. 몸도 정신도 한계에 다다랐죠. 제발 그만해주세요. 죽겠어요. 그럼 했다고 해. 했습니다. 드디어 자백을 받아낸 형사들. 하지만 이들에게도 양심이 있었을까요? 나중에 한 형사가 고백했습니다. 오이웅이 자백할 때까지 계속 울고 있더라고요. 안 했다 그러면서. 그 모습을 보니까 정말 안 한 게 아닌가 싶었어요. 하지만 이미 수사는 거의 끝난 상태였고 자백서에 서명하는 순간까지도 오이웅은 중얼거렸다고 합니다. 저는 정말 안 했는데? 하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자백서가 완성되자 사건은 검찰로 넘어갔고 곧바로 기소되었습니다. 여기서 잠깐, 그럼 진짜 범인은 누구였을까요? 사실 진짜 범인을 목격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사건 당일 김씨 할머니 가게 근처에서 떡볶이 장사를 하던 박씨 아주머니였죠. 그날 저녁에 수상한 남자를 봤어요. 키도 크고 머리도 길고 오이웅이랑은 전혀 다르게 생겼어요. 박씨 아주머니는 다음날 경찰서에 신고까지 했습니다.
하지만 경찰은 이 신고를 묵살했습니다. 이미 용의자를 잡아놨는데 구치 수사를 복잡하게 만들 필요가 없다고 생각한 거죠. 결정적으로 현장에서 발견된 지문이 있었습니다. 범인이 금고를 만지면서 남긴 지문이었는데 이 지문을 오이용의 것과 비교해 봤을까요? 놀랍게도 비교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당시 과학수사 기법이 발달하지 않았던 것도 있지만 무엇보다 빨리 사건을 마무리하자는 분위기가 강했던 거죠. 1975년 2월 14일 발렌타인데이. 사랑의 날이어야 할 이날, 오이용에게는 절망의 날이 되었습니다. 피고인 오이용에게 사형을 선고한다. 판사의 말이 끝나자 법정은 순간 정적에 휩싸였습니다. 그리고 곧바로 울음소리가 터져 나왔죠. 아니에요. 우리 아들은 안 했어요. 오이용의 어머니였습니다. 70세가 넘은 할머니가 법정에서 오열하며 무죄를 호소했지만 아무도 들어주지 않았습니다. 오이용 본인은 어떤 반응을 보였을까요? 의외로 조용했습니다. 마치 이미 예상했다는 듯이 고개만 푹 숙이고 있었죠. 나중에 오이용이 회고했습니다. 그 순간이 제일 기억에 남아요. 아, 이제 정말 죽는구나. 무섭다기보다는 억울했어요. 정말 억울했어요. 사형 선고를 받은 오이용은 서울구치소로 이송되었습니다. 사형수 전용 감방, 3평도 안 되는 좁은 공간이 그의 새로운 집이 되었습니다. 사형수 감방은 어떤 곳일까요? 철문 위쪽에 작은 창문이 하나 있을 뿐 햇빛이 거의 들지 않습니다. 변기와 세면대, 그리고 이불 한 채가 전부였죠. 매일 아침 6시. 간수가 철문을 열 때마다 오이용의 심장은 멎을 듯 했습니다. 오늘이 마지막 날인가? 하는 공포에 떨어야 했거든요. 하지만 오이용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첫날부터 편지를 쓰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억울합니다. 정말 죄가 없습니다. 제발 저를 도와주세요. 변호사에게, 검사에게, 판사에게, 기자에게. 닥치는 대로 편지를 썼습니다. 하루에 10통씩 쓰는 날도 있었죠. 그런데 답장이 온 편지는 단 한 통도 없었습니다. 1980년 전두환 정권이 들어서면서 사형제도가 일시 중단되었습니다. 오이용은 목숨을 건졌지만 무기징역수로 신분이 바뀌었을 뿐이었죠. 살았다는 안도감보다는 평생 갇혀 있어야 한다는 절망감이 더 컸습니다. 감방에서 오이용은 무엇을 했을까요? 가장 먼저 한 일은 글쓰기였습니다. 매일매일 자신의 억울함을 글로 남겼죠. 1975년 3월 1일. 오늘로 사형수 생활 15일째. 어머니는 어떻게 지내실까? 아내와 딸은 잘 살고 있을까? 나는 정말 죄가 없는데. 이런 식으로 매일 일기를 썼습니다. 50년 동안 쓴 일기장만 해도 300권이 넘습니다. 감방 벽에는 오이용이 손톱으로 새긴 글자들이 빼곡했습니다. 무죄, 억울하다, 엄마, 집에 가고 싶다. 간수들이 지워도 또 새기고 또 지워도 또 새기기를 반복했습니다. 1990년대에는 새로운 희망이 생겼습니다. DNA 검사 기법이 도입된 거죠. 오이용은 당장 재심을 신청하려고 했지만 당시에는 새로운 과학 기법이 재심 사유가 되지 못했습니다. 2000년대에 들어서면서 과거사 정리 작업이 시작되었습니다. 독재 정권 시절의 인권 침해 사례들이 하나둘 재조명받기 시작했죠. 오이용도 희망을 품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가족들의 상황은 어땠을까요? 오이용의 어머니는 아들을 살리기 위해 전국의 절을 찾아다녔습니다. 무릎이 닳도록 절을 하며 기도했죠. 하지만 1985년 84세의 나이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아들의 무죄를 보지 못한 채 말이죠. 아내는 사형수의 아내라는 낙인을 견디며 어린 딸을 키워야 했습니다. 동네 사람들의 손가락질, 취업의 어려움. 상상할 수 없는 고통이었죠. 아빠는 나쁜 사람이야? 어린 딸이 물었을 때 어떻게 대답해야 할까요? 아내는 매번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니야. 아빠는 착한 사람이야. 언젠가 집에 올 거야. 하지만 시간이 갈수록 그 말을 믿기 어려워졌습니다. 2005년 한 시민단체에서 오이용 사건에 관심을 갖기 시작했습니다. 진실과 화해를 위한 과거 사정리위원회가 설치되면서 과거의 의문 사건들을 다시 조사하게 된 거죠. 30년 전 수사 기록을 다시 들여다본 변호사들. 그들이 발견한 것은 충격적이었습니다. 첫째, 물적 증거가 전혀 없었습니다. 현장에서 오이용과 연결될 만한 증거는 하나도 발견되지 않았거든요.
둘째, 목격자의 증언이 무시되었습니다. 진범으로 추정되는 남자를 목격한 떡볶이 장수 박씨 아주머니의 신고가 묻혀버린 거죠. 셋째, 현장에서 발견된 지문 검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가장 결정적인 발견은 2008년에 이루어졌습니다. 사건 당일 오이훈과 함께 일했던 동료 노동자가 나타난 것입니다. 이 사람의 이름은 김모 씨. 그는 30년 넘게 침묵해왔다고 했습니다. 그날 오이웅이랑 함께 다른 마을에서 집 짓는 일을 했어요. 사건이 일어났다는 시간에 오이웅은 저와 함께 있었습니다. 그럼 왜 지금까지 말하지 않으셨나요? 무서웠어요. 경찰이 저까지 범인으로 몰까봐. 그때는 경찰이 너무 무서웠거든요. 이 증언이 결정타였습니다. 드디어 오이웅의 알리바이가 증명된 거죠. 2012년 4월 15일 38년 전 사건이 일어난 바로 그날과 같은 날짜였습니다. 대구고등법원 재심 법정. 백발이 성성한 오이웅이 피고인석에 앉아 있었습니다. 70세가 넘은 나이였지만 그의 눈빛은 여전히 살아있었죠. 피고인 오이웅에게 무죄를 선고한다. 38년 만에 들은 무죄 판결. 법정에는 박수와 환호성이 터져나왔습니다. 하지만 오이웅의 표정은 의외로 담담했습니다. 기쁘세요? 기자의 질문에 오이웅은 이렇게 답했습니다. 기쁘다기보다는 이제야 제 억울함이 풀렸구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하지만 잃어버린 38년은 돌아오지 않잖아요. 출소 후 오이웅은 고향으로 돌아갔습니다. 38년 만에 보는 바깥 세상은 완전히 달라져 있었죠. 휴대폰, 인터넷, 고층 빌딩. 모든 게 신기했습니다. 하지만 가장 슬픈 것은 가족들이었습니다. 어머니는 이미 세상을 떠났고 아내는 다른 남자와 재혼했으며 딸은 이미 중년이 되어 있었죠. 국가는 오이웅에게 배상금을 지급했습니다. 38년간의 수감 생활에 대한 보상이었죠. 하지만 돈으로 잃어버린 시간을 되돌릴 수는 없었습니다. 현재 오이웅은 고향에서 조용히 살고 있습니다. 때로는 학교나 시민단체에 초청받아 자신의 경험을 들려주기도 하죠. 저 같은 억울한 일이 다시는 일어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무엇보다 진실을 말하는 것이 중요해요. 오이웅의 50년 절규는 우리에게 많은 것을 생각하게 합니다. 국가 권력의 무서움, 한 번 잘못된 판결이 가져오는 파괴력, 그리고 진실의 소중함을 말이죠. 무엇보다 정의는 늦더라도 반드시 실현되어야 한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비록 38년이라는 긴 시간이 걸렸지만 결국 진실이 밝혀졌으니까요. 하지만 동시에 묻게 됩니다. 정의는 왜 이렇게 늦게 찾아오는 것일까요? 그리고 지금도 어디선가 억울함을 호소하고 있을 또 다른 오이웅은 없을까요? 한 인간의 인생을 송두리째 앗아간 잘못된 판결, 50년간 계속된 절규, 그리고 마침내 찾아온 진실. 오이웅의 이야기는 끝났지만 정의에 대한 우리의 고민은 계속되어야 할 것입니다.